나는 어떤 투자 성향인가? 가치 투자 혹은 모멘텀 투자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데 인기 투표하면 아마 가치 투자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예를 들어서 반에 반토막 난 쓰레기 잡주를 들고 몇 년씩 갖고 있는데 원래 가치 투자는 오래 하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약간 작전주 비슷한 가망성 없는 바이오주 2배 3배 오른 걸 투자해서 이게 바로 모멘텀 투자지. 둘 다 틀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 투자든 모멘텀 투자든 우선 대상은 엄청 좋은 주식에 언제 진입하느냐의 차이지 제가 봤을 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목숨 걸고 투자하라 라는 책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모멘텀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성립하시는 데 도움 될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모멘텀 투자 방법. 제목은 스마트 단타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럴드 롭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독학으로 칼럼을 많이 썼다. 가치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케이스인데 1929년 증시가 과열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인과 고객 주식들을 전량 매도하고 3주 후에 대공황이 바로 퍼집니다. 60년대 말에 거의 3억 달러, 지금 시세로 하면은 거의 한 2조, 3조 정도 재산을 모았다. 기부도 많이 했다. 지금 제가 볼 책은 이 책입니다. 목숨 걸고 투자하라. 의 내용이고 35년도 작이고 71년도에는 The Battle for Market Profit 이런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거의 모멘텀 투자에서는 바이블 같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바이블은 집에 한 권씩 있어야죠. 한번 구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투자자의 자세나 관점, 실전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한다. 아무 지식 없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반대로 투자를 되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겠죠. 아주 높은 목표를 잡아야 한다. 투기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안전해야 한다. 이 의미는 뒤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군중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것. 과감한 이익 실현 그리고 중요한 손절매를 꼭 할 수 있어야 한다. 즉흥적으로 투자를 종결 지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를 유지하는 건 더 나쁘다. 마찬가지 손절매는 빠르게 하라는 거죠. 신용이나 대출을 쓸 필요는 없다. 돈을 계속 굴리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살 게 없으면 안 사면 된다. 시장이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 하락보다 주가 자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시장 가치는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보다 희망과 공포, 심리에 의해 좌우가 된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 상장되어 있는 거래량 많은 주도주. 다시 중요하니까 거래량 많은 주도주 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고 파는 사람이 많은 종목일수록 특정 시점의 주가가 공정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막 맨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그런 종목인데 미쳤다 하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죠. 그게 공정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떨어져서 싸 보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한다. 이게 모멘텀이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다. 과도한 분산 투자는 부족한 지식을 메워주는 서투른 보호장치일 뿐이다. 근데 이제 신중해야 합니다. 잠재 수익률이 정말로 대단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성공적인 투자자는 아주 쉬워 보일 때만 투자한다. 워렌 버핏도 비슷한 얘기했죠. 타석에 서서 포볼이 없으니까 스트라이크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고려해라. 두 번째, 사업보고서. 고정자산을 일시에 상각한다?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개인 자영업이나 뭐 공장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물건을 사면 보통 한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감가상각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데 이거를 한 방에 떤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재고 자산이 많은 기업은 영업이익과 재고 자산의 가격 이익을 고려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정유업체가 기름을 아주 싸게 샀는데 유가가 폭등해서 이익이 엄청 늘어났다. 재고의 가격이 늘어난 거죠.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된다. 대규모 외부 자금이 필요한 회사는 주의해라. 시설 돌아서면 시설 교체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교체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드는 이런 회사는 주의해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보통은 경쟁이 심하다. 아주 독점적인 회사는 예외겠지만 대체로는 그렇겠죠. 현금 흐름표 잘 볼 것.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는 믿을 만한 소식통은 절대 두 번째, 세 번째 정보를 계속 내놓지 않는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 직접적으로 건너 하시는 분이 뭐 하여튼 투자 쪽에 뭐 S대학 제일 좋은 과 나오셔서 투자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수백억 뭐 천 단위까지 주변에서는 이제 보는 뭐 자산가인데 어떤 종목을 하나 딱 던져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없어. 뭐 언제 사라 언제 팔아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내부 거래자들은 앞선 뉴스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닌 이상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 뭐 제약 바이오 업체에서 삼상 성공 뉴스를 직원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출 내서 사야죠. 근데 그냥 보니까 뭐 일반 제조업체에서 우리 회사 차 많이 들락날락한다. 이런 정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고 잘못된 정보를 흘린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음흉한 속셈이 있을 것이다. 이거랑 똑같죠. 오히려 좋은 정보는 툭 던져지고 마는데 아주 자세하게 내한테 와서 계속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주식하기 참 좋은 날씨. 전반적인 상황이 매수하기에 아주 우호적일 것. 약세 분위기, 매도 물량 많고 여건 안 좋고 전망도 나쁘고 공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주의할 거는 이분은 가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도 뭔가 신호가 있을 때 사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암울할 때 사라는 건 아니고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는 기업이라도 만약에 주가가 향후 몇 년치를 당겨 쓴 정도로 너무 과하게 올랐다 하면 매수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과거에 강세장에서 거래가 활발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는 종목 중에 현재 인기 없고 뭐 이런 주식을 사면 괜찮다. 마찬가지 살 때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가장 안정적이고 뛰어난 기업을 사라. 최고 요량주도 바닥에 추락할 때가 있고 이분은 뭐 굳이 추천하자면 이런 걸 추천한다 하면서 소비재 관련은 괜찮다. 근데 공공재 성격에 뭐 정치적으로 좀 규제가 될 수 있는 뭐 전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살펴볼 것은 순이익이 실제 현금 유입액보다는 작으면 좋다. 실제로 뭐 분식회계 이런 거 하는 회사 보면 순이익이 나는데 그 현금 흐름표에서 현금은 막 마이너스 나거나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굉장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진 보유 지분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눈에 띄게라는 거는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연봉을 뭐 한 10억을 받는데
주식을 20억치 샀다. 뭔가 있는 거죠. 근데 10억 받는 사람이 한 1000만원치 샀다. 별 의미 없는 정보고,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보유 목록에 자주 오르내리는 종목은 이미 상당히 올랐거나 잠재적으로 매도자들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을 팔 때는 주식 매수 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못할 때, 그 다음에 주가가 예상보다 과대평가되면 분할 매도한다. 대중의 심리 이해, 시장의 기본적인 추세 이해가 중요한데,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흐름에 따라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대중 심리는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주가 변동의 요인이다. 기업 실적이 요번에 저번 연도 YOY 해서 많이 올랐다. 근데 주가가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자체 인기가 없으면 그래요. 이론적인 가치보다 저평가되거나 반대로 고평가되었다고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오르고 있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자, 용어 정리하면 아까 과대평가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의미고, 고평가라는 의미는 이 책에서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단어에서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 시장이 종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따져보고 향후 예측이 가능하다. 예전에 인기 있었던 놈은 앞으로도 또 인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인 가치는 물론 시장이 매겨놓은 가치도 중요하다.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다. 정말 어렵겠죠. 오랜 하락세를 보인 뒤 꾸준히 거래량이 늘면서 강세를 이어간다면 아주 뚜렷한 강세 신호이다. 다시, 하락세를 보인 뒤, 보통은 주가 횡보를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한 번씩 4%, 5% 오른다. 꿈틀꿈틀한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강세 신호이다. 강세 분위기를 전혀 타지 못하던 종목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세를 보인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세 상승장에서 한 몇 달 동안 아무 반응도 없던 놈이 갑자기 이렇게 오름세를 보인다면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놈들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보다 살짝 앞서는 종목일수록 나중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는 놈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소폭 하락세.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그래도 매력적이라서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강력한 강세 신호이다. 아주 좋은 획기적인 뉴스 후에 그냥 횡보하고 말더라. 이거는 약세 신호이다. 개별 종목과 전체 주식 시장 흐름은 항상 연관지어서 봐야 한다. 기술적 조정에서 하락이 가장 작은 종목이나 반등할 때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은 주목할 만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술적 시각. 이거는 그림 없이 글로 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볼게요. 강세장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하락이 조금밖에 없고 거래량은 어느 정도 터지더라. 그러면 다음 상승할 때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강세장에서 조정입니다. 대세 하락장에서 다른 종목보다 좀 강해 보인다. 아, 이거 사야지. 대세 하락이라는 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늦게 떨어질 뿐이지 결국은 떨어집니다. 어떤 종목이 어떤 상승 랠리에 늦게 동참했다. 이거는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이다 라고 버리면 되고, 조정 국면보다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이 더 많으면 좋다. 오를 때 거래량 많으면 좋다. 미미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거래량이 급감했다. 뭔가 이상하다. 강력한 상승세일 수도 있다. 바닥권 제외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거래량이 더 늘어? 더 오르나? 이게 정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기는 어렵고 팔기는 쉬운 종목에 공들여라.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쉽게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 나중에 사귀고 나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매수할 때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종목, 강세장에서 매수하기 어려워 보이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진짜 약세 신호는 대중의 매수 에너지가 소진될 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대중이 계속 사는데, 개인이 종목을 계속 사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나중에 뭔가 터진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특정 종목을 볼 때는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면 다른 화장품 회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 이런 것처럼 꼭 국내 주식에만 지금 이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하락 끝에 강세 신호를 보이면서 후다닥 전고점을 빨리 회복하면 아주 좋은 신호이다. 그런데 오랜 하락 끝에 천천히 전고점을 회복하더라. 이거는 힘이 없는 놈이다. 어떤 종목이 급등세 뒤에 상승세를 전부 다 반납했다면 요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하락폭이 많이 올랐어도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하락 초기에는 매도하기 좋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인데, 일반 대중들은, 개미들은 주가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면 기회인 줄 알고 엄청나게 매수한다. 영리한 트레이더는 신고가를 경신할 때마다 피라미딩 기법으로, 피라미딩 기법은 100주 사고 200주 사고 300주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오를 때마다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나중에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올린다. 무지한 투자자는 물타기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린다. 일반 대중의 신용융자가 감소하는데 시장은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면 강력한 반전 신호이다. 이거 완전 개미의 반대, 개미가 하는 거 반대로 가면 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 다음 낮은 매수 효과로 엄청난 지정가 매수 주문이 걸려 있고 높은 매도 효과로 적은 주문이 걸려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3만원이에요. 3만원 지금 현재가가. 근데 29,000원에 한 10만 주 매수 주문이 있고 3만 한 500원에 3만 600원에 조금밖에 없어.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물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물량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살 사람이 많구나 해서 마치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목 교체. 대세 상승장에서 한 물간 인기주나 소외주를 붙들고 한숨 쉬기보다는 빠른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 나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피라미딩 방식은, 매수 방식은 총 100주를 산다 하면 우선 100개를 삽니다. 그 다음에 총 1000개를 산다면 우선 100개 사고, 이게 한 10% 이상 떨어지면 팔고, 계속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개 더 사. 그 다음 또 300개 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피라미딩 방식으로 평균 단가를 높이면 물타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40달러에 내가 1000주를 다 샀어. 한 100달러 갔습니다. 안 팔고 있다가 60달러 가면 좀 더 살까 하고 60달러에서 물타기 할 수 있는데, 피라미딩은 평균 단가를 계속 올려버리기 때문에 100달러 오기 전에 벌써 정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기 때문에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교체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빠른 주식, 느린 주식. 안전한 주식이라고 해서 보통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변동폭도 적고 막 폭락할 때도 좀밖에 안 떨어지고 하면 이놈은 참 안전한 주식이야 라고 자위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느려서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세장이 오면 이놈은 또 안 오르겠죠. 바닥바닥 안 오르니까 분통을 터뜨리기 십상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눈에 띌 정도로 강한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집중해야 안전성을 얻을 수 있다. 저가주와 고가주 중에 나는 단순 주가가 높은 주식을 선호한다. 이 의미도 잘 좀 새겨 보셔야 될 거예요. 이미 오른 거를 어느 정도 오른 걸 좋아한다. 시가총액이 매우 크면서도 저가주에 속하는 종목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 뭐 국내 주식으로 하면 코스피 한 30등 안에 드는데 주가는 뭐 장부 가치 대비해서도 싸고 PER도 낮고 이런 주식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분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종목은 건들지 마라. 좋은 매수, 나쁜 매수인데 오타네요. 좋은 매수, 나쁜 매수. 거래량이 많은 상장 주식만 고집하라. 거래량이 많은 상장 주식.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적을 때 주가 흐름과 많을 때 주가 흐름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주 터질 때 주가 흐름과 한 500만 주 터질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평소에 미리 공부해 놔라. 현 주가가 높고 앞으로 더 올라갈 주식은 아주 훌륭한 매수 종목이다. 모멘텀 투자입니다. 어느 종목의 움직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괜찮은 움직임의 종목으로 교체해라. 여러 개를 들고 있을 때. 네 번째, 손절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투자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 장치이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손절매야말로 성공 투자의 첫 번째 열쇠라는 점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언젠가 다시 오른다는 생각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손실 보는 투자 계좌의 특징 한 가지. 작은 수익이 나면 돈 벌었다 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그 종목을 팔지 않고 홀딩해서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결국 그 계좌는 얼어버립니다. 돈이 묶여서. 주가가 오르면 손절매 기준을 조정하여 수익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달러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처음에 10% 기준을 잡았어요. 그럼 9달러 되면 팔려고 했는데 이게 한 15달러가 됐어. 그러면 15달러에 맞게 손절매 기준을 다시 잡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10% 떨어지면 투자를 중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 이걸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편향된 시각, 어떤 종목에 대한 애정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없어야 하겠지만 어떤 종목이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나면 우선 절반 매도하고 더 나빠질 것 같으면 다시 절반을 매도해라. 투자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목표가 이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0% 하락할 때마다 일부 매도를 한다. 구체적으로 500주 이상은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100주 이하는 한 번에 이렇게 팔아버려라. 이거 나눌 것도 없다. 여러 종목 중 주가 움직임이 안 좋은 종목부터 정리를 해라. 매년 주식의 10%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어떤 투자의 트렌드 종목들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매년 새로운 종목으로 계좌를 성장시켜야 한다. 손절매 후에 갑자기 급반등을 했어. 그러면 팔지 말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보험료 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에 대한 예측이 틀려도 돈을 벌 수 있다. 투자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우선은 월등한 종목 선택과 탁월한 타이밍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끊느냐가 또 다른 투자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우리 예측 3분의 1만 맞아도 대박이다 하는 정도인데 투자는 투자자가 경제학자보다 더
경제 예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틀려도 이 대응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 종목들을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가장 좋은 종목에 집중할 수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공 투자의 6가지 원칙. 정확한 거래와 정보 수집, 투자 결정을 위한 증권사 선정. 요즘은 HTS로 하니까 이거는 패스. 상장된 거래량 많은 주도주만 거래하라. 상장된 거래량 많은 주도주만 거래하라. 배당보다는 주가 수익률에 주목하라. 과도한 분산 투자는 하지 마라. 늘 100% 자금을 전부 다 투자하고 있지는 마라. 손절매를 해라. 이 중에 상장된 거래량 많은 주도주. 이 주도주라는 것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모멘텀까지 포함하는 단어인데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 GM 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근데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주식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 배당보다는 주가 수익률에 주목하라. 배당금에 비해서 싸거나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 주식이 하락할 때는 주도주보다 그때 당시에 주도주보다는 하강 속도가 더 빠르더라. 과도한 분산 투자는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해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손절매해라. 실수를 피할 수는 없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재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값싼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이 장은 이런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와 프로 투자자에게 하는 조언이다. 투자 자금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집중 투자이다. 상황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면 보유 물량을 순차적으로, 여기서는 피라미딩이라는 방법을 쓰죠. 늘려라. 오로지 주요 종목만 매수해라. 이번 세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야 한다. 샤넬 이런 거 보면 백화점 세일할 때 걔들은 세일을 안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일은 조정작이나 아니면 폭락장에서 조정장이 있을 때 딴 종목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주도주는 역시 덜 떨어지는구나. 이런 종목을 사라라는 겁니다. 언제나 일정한 수요가 있는 주식만 매매. 유행 타는 종목이 갑자기 수요가 줄 수가 있다. 반짝하다 많은 그런 아이템이 있죠. 만약 분산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 장외 주식 등 같은 경우는 잠재 수익률이 아주 대단해 보일 때 이거는 상장 안 됐지만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런 때는 사라. 대신에 리스크를 감안하면 기대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야 한다. 사지 말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주식의 사이클 주식은 비슷한 사이클의 주식을 사버리면 동시에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주식 사이클이 서로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 6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대단한 성과이고, 대부분 실패하는 투자자는 시장과 맞선다. 투자는 젊을 때 시작하라. 나이 들면 새로운 기술 배우기 힘들다. 젊을 때는 돈을 빌려 사업을 해도 된다. 근데 다만 잘 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대출이어야지 잘못된 상황을 연장하고 연명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투자와 인플레이션. 디플레 인플레 상황에선 투자 심리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디플레나 인플레가 오면 부의 이전을 가져온다. 인플레 상황은 억제 정책이 대부분이라 정책 자체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디플레는 보통 대중적으로 막 돈을 풀고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다만 둘 중에 굳이 더 안 좋은 상황을 꼽자면 디플레,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현금이 가장 완벽한 해치 수단이고,
금리는 하락하나 심각한 신용 위기를 초래한다. 디플레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계속 빌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화다닥 다 넘어질 수 있다. 주가의 하락폭이 기업의 순자산 감소폭보다 크다. 이 말은 전반적인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는다라는 거죠. 장사는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심각한 공황의 터닝포인트에서 대단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흔한 상황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품 가격이 붕괴하면 연관 상품 주식 직격탄을 맞는다. 예를 들어서 디플레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구리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구리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주식 상황은 나은 편이나 자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신규 주식 발행 등으로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인플레나 디플레이션이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훌륭한 기업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결국 잘 버텨내고 살아남는다. 절대 불변의 투자 법칙은 없다. 업종이 같아도 주가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초우량 기업도 투자 타이밍이 틀리면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신기술, 신산업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 미국의 그 테슬라 같은 기업 되겠죠. 인기 있는 테마주에 너무 높은 프리미엄이겠죠. 너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회사가 잘 되든 말든 내가 비싸게 사면 주식에서 손해볼 수 있다. 블루칩의 영광도 사라진다. 1920년도에 철도주 하면 지금의 전기차, AI처럼 당시 핫한 주도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 지나친 애정은 독이 된다. 기업의 역사상 한두 번은 극단적으로 고평가나 극단적으로 저평가가 되는데 주가가 신고가일 때는 기대감이 최고조이지 실적 자체가 최고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해서 실적이 좀 덜 나온다고 쫄 필요는 없다. 더 갈 수도 있다. 주식 사기 전에 4가지 질문. 첫 번째,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 거냐? 투자 수익률은 얼마로 할 거냐? 내가 부담할 리스크는? 그 다음에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책에서는 투자 기간이 6에서 18개월, 투자 수익률이 150에서 200%, 리스크는 10에서 20%면 적당하다 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지금에 맞게 보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처음 투자를 한다면 재산의 10% 이내로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고가주 손절매는 10% 정도에서 저가주 손절매는 20%가 넘어가면 손절매를 하라라고 하고 몇 번 강조하지만 손절매는 보험료로 생각하라. 시간은 삶의 기본 요소이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라. 무슨 말이냐? 망한 주 들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말고 종목 교체를 해라. 자,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7번째. 투자할 때 항상 적어라. 투자를 했다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항상 적어 두어라. 주식을 사거나 팔기 전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유를 꼭 적어라. 주식을 왜 샀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면 팔아야 할 때도 언제 팔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처음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투자를 종결짓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다라는 챕터인데 PER보다 주가가 더 민감한 바로메터이다. 주가 수익 비율이 아니고
주가 자체가 더 중요하다. 신고가나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잘 살펴보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신호가 강해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주목하라.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1% 이상 상승하는 종목도 체크를 미리미리 하라. 결정적인 상승세나 하락세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거래량 증가나 뚜렷한 상승 하락 신호를 보여준다. 10중 8구 종합주가지수 대세 상승에 조금 앞서서 주식 상승세를 기록하면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가 된다. 앞전에 반대 얘기도 했죠. 대세 상승이 왔는데 머뭇하다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주식은 주도주가 안 된다. 어느 주식이 정말로 싸다고 느껴지면 이거 정말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적신호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진입을 하라는 거고. 경영진 평가.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면 경영진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업종 자체가 활황이라서 누굴 갖다 놔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동종업종의 어떤 성과도 비교해 보아라. 경영진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긍정적이다. 앞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경영진 연봉이 한 5억쯤 되는데 주식을 한 10억치 샀다. 그럼 뭔가 좋은 신호가 있는 거죠. 근데 한 500만원치 샀다. 별 의미 없는 거고. 영원한 우량주는 없다. 자본은 토끼와 같아서 조금만 위험 조짐을 보여도 도망간다. 기업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목만 교체하면 됩니다. 투자 세계에서 무시해도 좋은 잣대가 대중성이다. 요거는 어떤 의미이냐? 미국의 운송기업이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나중에는 거품처럼 사라진다. 주식을 팔아야 할 때 고가주는 아까도 나왔죠. 10% 하락하면 손절매, 저가주는 20% 하락하면 손절매 하는데, 다만 그때 상황이 약세장인가 강세장인가도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언제 파느냐? 약세장이 올 것이라고 판단될 때,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보유 주식 중에 가장 안 좋은 종목보다 훨씬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 때, 종목의 오름세가 멈추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주식이 단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팔아서는 안 된다. 더 갈 수도 있다. 약세장에서는 저평가된 주식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고, 강세장에서는 고평가된 주식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는 주가가 아니라 추세를 따라야 된다. 파도를 잘 타야 된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기대감, 혹은 공포도 될 수 있겠죠. 자, 무엇이 좋은 주식을 만드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질, 퀄리티,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 프라이스, 마지막 추세, 트렌드. 시장의 방향 혹은 하락으로, 시장의 방향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로 정반대로 움직이더라. 대부분 상승할 거라 했는데 정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대부분 하락할 거라 했는데 정반대로 움직인다. 이건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대부분 내다봤는데 오르더라 하면은 이거는 뭔가 강력한 상승 신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겠죠. 시세와 다투지 마라. 차트는 지나간 그림일 뿐이다. 시세와 다투지 마라. 주가의 추세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추세, 트렌드의 원인이 변화해야 한다. 트렌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인이 바뀌면 추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평균 매수 단가는 계속 올려야 한다. 보통 주식을 샀는데 3만원에 샀는데 4만원에 됐다. 팔아야 되나? 를 고민할 때가 아니고
그때마다 조금씩 더 사라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기업은 더 강력해진다. 최고의 기관 투자가들은 블루칩을 마음 놓고 매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은 이런 종목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오히려 처음 주식하거나 조금 자신이 없고 하면 오히려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블루칩을 사야 합니다. 뭐 이상한 잡주 붙들고 막 몇 억씩 투자하고 반토막 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신선하고 특별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주식을 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한 잡주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약한 기업이 강해지기보다는 강한 기업이 더 강해지기가 훨씬 쉽다. 자, 이 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 블루칩을 사라. 확률도 높아지고 위험도 낮아진다. 그런 의미고.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중에 한 분은 이 책을 2주에 한 번씩 읽고 엄청난 수익을 내서 무슨 유명한 포춘지인가 어디 표지 모델이 된 그런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좋은 책은 반복해서 수학의 정석을 한 10번씩을 보면 나중에 수능 만점 받듯이 뭐 대충 가볍게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거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